청일전쟁과 삼국 간섭을 지나면서 일본과 러시아가 조선에 어떤 행동을 했고 고종과 민비는 어떤 대응을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일본과 러시아의 조선에 대한 정책과 조선 고종과 민비가 이들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태도를 취했는가 하는 것이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민비와 대원군의 극한까지 간 사사로운 원한으로 인한 전국 불안입니다. 여기서는 그 중에 일본과 러시아 그리고 민비, 고종의 입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일전쟁 와중에 진행되던 일본 주도의 조선개혁에 대해서 고종과 민비를 포함한 민씨 정권은 그 개혁이 그들에게 이득이 되었던 것이라면 반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적극 지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민씨들에게는 이익이 되는 일일수록 조선과 그 국민들에게는 피해가 더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의 이익에도 반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민씨 정권의 이익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혁은 민씨 정권이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그 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기존 민씨 기득권의 부패를 국가 재정과 차단하기 위해서는 조정과 궁중을 분리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했는데, 이것이 민비로서는 참을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비는 일본의 장악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쳤고 러시아의 힘을 끌어들여서 일본의 장악력을 무력화하려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그의 운명을 단축시켰던 것이죠. 일본은 1894년 7월 조선 조정을 장악한 이래 그 해 말에 다시 일어난 동학 농민군의 거센 반항도 진압에 성공을 했고, 개혁 작업도 김홍집 내각을 통해서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1895년 4월 말에 삼국 간섭을 저지하지 못하면서 조선 민씨 일파의 이나 거일,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일본을 배격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로 기우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10월 초에 민비의 암살까지 5개월간은 내각의 진통과 개편이 잦아지면서 친일 경향의 인재들과 세력의 힘이 약화되었고, 민비가 암살되던 무렵에는 조선 조정이 친러 경향의 세력이 장악한 상태였습니다. 1894년 10월 25일 일본 정부의 노련한 외교관 이노우에 가오루가 조선주재공사로 부임했습니다. 이노우에는 11월 20일 고종에게 개혁안 20개 조목을 제출했습니다. 그것이 김홍집 내각의 그 후에 개혁의 가이드라인이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20개 중에서 핵심을 요약하면 정부 조직과 운영 체계를 다시 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궁중과 부중을 분리해서 왕실과 정부의 재정을 독립시키고 왕실이 국정에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민비가 수용할 수 없었던 것은 이 대목이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국가로서 조선을 보면 그것은 당연히 개혁해야 할 과제였어야 했고, 조선 정부 스스로는 시도할 리가 없었던 것이 이제 일본의 압력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었습니다. 1895년 1월 7일 고종이 종묘에 나가서 독립서고를 하고 홍범 14조를 선포했습니다. 이것으로서 청국과의 종속을 공식적으로 끊고 국가 체계를 바로잡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었습니다. 고종은 그의 조상들의 위패가 있는 종묘에 고하는 이 행사를 원래는 10여일 전에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한 차례 연기를 함으로써 이 일이 얼마나 내키지 않는지를 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 서고문과 홍범 14조에서 고종은 왕후와 비빈과 종실과 척신이 정사에 관여함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민비와 고종이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 이노우에 가오루의 압력을 받고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 짐작할 수 있습니다. 20여일 전인 1894년 12월 17일에는 일본의 후원과 압력으로 사면이 되고 귀국을 시켰던 박영효와 서광범 등 갑신정변의 역적들을 내각에 참여시켜서 개혁 작업을 해 나가도록까지 했습니다. 동학 농민들의 2차 봉기도 12월 말에 진압을 마무리해서 개혁의 걸림돌들을 치워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청나라는 고종과 민비의 기대를 저버리고 일본에 패배했고,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되어서 고종과 민비는 이제 천국에 기댈 수도 없이 일본에
압력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극적인 반전이 생깁니다. 바로 러시아가 주도한 삼국 간섭이었습니다. 삼국 간섭이 조선에 어떤 변화를 초래했는지는 국사편찬위원회에 우리 역사 넷에 있는 내용 중에서 일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 간섭으로 일본의 권위가 추락하자 조선의 조야도 동요하기 시작하였다. 1894년 7월 일본군의 조선 왕궁 점령 이후에 친일 정권이 수립되고 나서 친청 반일적인 왕실 및 민씨 척족 세력은 궁중과 부중의 분리라는 명분하에 취해진 내정개혁에 의하여 권력으로부터 축출당하고 있었다. 이 세력을 중심으로 러시아를 끌어들여 일본세를 몰아내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민비가 러시아 공사 베베르를 인견하여 국정을 상담하는가 하면 박정양, 안경수, 서광범, 이완용, 이범진 등을 축으로 하는 반일 친러적인 정동파라는 정치 집단이 생기기도 하였다. 삼국 간섭 이후 조선에서 일본의 위세는 점차 통하지 않게 되고 친일파 세력은 정권으로부터 밀려나기 시작했다. 내정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일본의 강압으로 이루어진 궁중과 부중의 분리책은 주지하다시피 왕권을 완전히 무력화시켜 조선을 지배한다고 하는 이노우에의 책략이었다. 그런데 삼국 간섭이라는 국제적 압력 속에서 일본의 무력을 배경으로 한 강압 정책이 통하지 않게 되면서 민비를 중심으로 하는 왕권파는 서서히 권력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여기까지가 우리 역사 넷의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이 기록이 문제라고 보는 부분은 부패한 민씨 척족의 권력을 국정에서 분리시키려는 시도가 조선이라는 국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었음은 지적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주도한 일본의 시도를 왕권을 완전히 무력화시켜 조선을 지배한다고 하는 책략,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은 조선이 근대국가로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국왕과 왕비의 책략으로 인해서 무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선을 변화의 길로 이끌고 개혁을 수행하던 세력이 일본과 일본의 지원을 받은 김홍집 내각입니다. 그런데 그 내각을 친일파라고 프레이밍하고 일본의 역할을 비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렇게 왕권파, 즉 민비가 주도하는 세력의 이런 시도로 인해서 개혁 작업이 장애에 부딪히고 조선 조정에 대한 장악력이 위축되는 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일본이 당연히 어떤 대응을 추구하게 될 것이면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이노우에는 본국의 내각과 타개책을 논의를 했고 그 노력의 일부로서 조선 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차관 제공과 또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으나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로서는 민비의 이익을 보호해 주어서도 안 됐고 또 보호해 줄 방법이 있을 수도 없었고 그에 따라서 일본의 의도와는 정반대에 있던 민비를 설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노우에 가오루는 조선과 오랫동안 외교 교섭 등에 참여해서 일본 정계에서 조선을 아주 잘 아는 정치인으로서 조선 격변기를 관리할 공사로서의 역할을 만족스럽게 마무리하지 못하고 귀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역할의 한계를 절감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임으로 부임한 공사가 미우라 고로입니다. 육군 중장 출신의 무관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부임한 한 달 후에 민비는 미우라의 주도에 의한 암살 작전에 의해서 가을 새벽에 연기로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고종과 민비는 1894년과 1895년 조선을 근대국가로 세우고 조선 국민을 절망의 늪에서 구할 기회를 스스로 차버렸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책임자들의 부패와 무능에는 눈을 감고 일본을 그 모든 문제의 근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개입은 조선 망국의 원인이 아닌 결과였습니다. 125년 전의 일본의 행동은 분명히 지나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일본이 그렇게 지나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한 것은 민씨 정권과 조선인들이었습니다. 지금도 한국에 대한 일본이 어떤 조치를 하면 한국이 했던 어떤 행동의 반작용으로 나온 것임을 인정하지 않고 그 자체를 한국에 대한 도발이라고 단정하는 현대판 조선인들이
넘치고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뺀 것은 한국이 불투명한 전략물자 관리를 했기 때문이었고 1965년에 맺은 한일협정을 지키지 않은 것도 한국이 도발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일본의 대응을 비난하는 현대판 조선인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